지난 시간에는 이상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실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실주의는 국제관계학에서 이 시작된 이래 국제 정치의 아주 주축을 이루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사람 인간으로 얘기하면 내가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항시 위태롭고 또 서로 간에 균형된 국력을 갖춰야지 그 균형을 이루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늘 무정부 상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정부, 항시 국가 이익에 따라서 국가는 전쟁도 할 수도 있고 또 상대국의 인권을 침범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무질서한 그리고 이 국가 이익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합집산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무정부 사회가 바로 국제사회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몽주의자가 홉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로크나 이런 사람들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그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국가 정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즉 이제 자유 계약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나왔는데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투키디데스부터 손자, 마키아벨리, 에드워드 카, 한스 모겐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을 통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 얘기는 적의 능력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능력을 갖춰야지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그러면서 군주는 때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속일 수 있고 아주 가혹하게 국가를 경영할 수도 있다. 또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우가 될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군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힘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또 외세가 넘보지 않는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시 권력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국가 간에는 무정부 상태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은 경제학에서 화폐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무정부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개별 단위 국가들은 권력을 위한 투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 이념에 따라서 선거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여러 당을 만들어서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당이 그 집단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정치 논쟁을 합니다. 현실주의자의 대표적인 한스 모겐스는 국제 정치를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체계는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정부 체계의 상태의 국제 체계에서는 각 국가들이 자국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존이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자국의 힘을 키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것은 국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현실주의에서 보면 국제체계에서 국가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모든 국가는 무정부 상태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도와야 한다. 스스로 능력을 가져야 된다. 현실주의에서 국제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국가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강력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힘을 통해 견제하는 세력 균형이야말로 평화를 보장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현실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력 균형, 어떠한 국가나 국가들의 집합이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의 폭력의 위험이나 혹은 실질적으로 폭력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강요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응 세력을 통해서 이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바로 세력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힘의 균형을 맞추는 세력을 균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대륙에서 강대국으로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형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독일이 세력이 강해지면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독일 세력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영국은 유럽에서 세력 균형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현실주의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므로 국가 간의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왜 국가 간의 협력이 불가능하냐? 상대적 이익 문제는 국가 간의 협력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알지만 상대방의 이익이 자기의 이익보다 더 크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되게 되고 상대방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득은 두 국가가 적대 관계로 변했을 때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협력을 꺼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신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한 국가가 배신할 경우 이를 제재할 권위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신의 위험성 때문에 국가들은 협력을 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정치학의 주된 접근법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상주의에서도 비판이 있듯이 이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국제체제를 인정을 보장하는 세력균형은 실제적으로 안정을 보장하기보다 군비 경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군비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국의 경제력은 후위 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군비 경쟁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깨지고 말면 바로 전쟁으로 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세력의 균형보다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의 확대를 불러와 군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하고 우주 전쟁을 했던 것과 같은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력균형은 강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지시키는 현상유기적 정책이고 약자의 입장에서는 잘 그런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주의다. 서로 세력균형을 이룬다고 하지만 군사력이나 국력이 강한 그런 나라의 입김이 또 그들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가 바로 현실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주의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 간의 협력은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의 생존이 첨예하게 걸린 안보 분야도 협력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고 현실주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국제 정치에서 유일한 행위자는 주장과는 달리 국가만이 국제 정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또 국제기구, NGO 이런 것들 다 그런 평화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신자유주의도 얘기했고, 이제 현실주의에 대해서 또 다른 신현실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1970년 말에 등장했는데, 신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 군사력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데 비해서 기존의 중심적 접근법에서 구조라는 개념을 접목시킨 것이 바로 신현실주의가 되겠습니다. 즉, 신현실주의는 구조적 현실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국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체제의 구조라고 보는 겁니다. 즉, 국제체제에서 국가 간의 힘의 분포와 같은 구조라는 것이죠. 국제체제가 양극체제냐, 다극체제냐인가에 따라서 균형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죠. 냉전 시대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서로 양극 체제에서 균형이 유지됐다는 그런 양극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행동 양식은 국가들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케네스 왈츠는 이러한 이론에 따라서 냉전의 원인이 이념의 대갈과 같은 국가적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미소 간의 양극 체계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구조를 갖고 있다. 양극인지 다극인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두 개의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 아닌 미국과 영국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양극 체계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이 냉전이 또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신현실주의에서는 냉전 시대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냉전 체계의 국제 체계는 양극 체계이고 이러한 힘의 분포에서 동맹 관계가 안정되고 국가들이 서로 간의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체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는 국가를 국제 정치의 유일한 주체로 보고 권력지향적 인간성과 그것의 논리적 결과로서 무정부 상태를 선정한 데 비해 신현실주의는 국가 이익 외에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가적 공동체를 국제 정치의 주체로 설정하는 한편 인간의 형태의 다양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현실주의가 되겠습니다. 신현실주의는 국가들의 원래 의도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정치의 독특한 구조의 그 원인을 찾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구조주의, 이제 급진주의라고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구조주의는 칼 마르크시즘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보고 국제관에도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 또 종속국가, 지배국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계급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계급에 의해서 즉 우리가 브로조와 계급 또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나눴듯이 강대국을 자본가 계급에 비유했고 또 후진 저개발 국가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비교해서 이들 간에도 항시 계급, 국경을 넘나드는 계급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란 사회의 지배적 경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행동은 지배 계급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계급 구조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제체계는 경제 이익을 둘러싼 계급 간의 투쟁에 의해서 그 모습이 결정되기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를 갖게 된다. 계급 투쟁론에서도 자본가 계급이 프롤레타 계급을 착취하고 또 그들을 지배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프롤레타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서 공산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그야말로 이상주의적인 그런 국가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칼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 또 어떤 공산사회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행동 동기는 권력과 같은 정치적인 동기보다 경제적인 동기가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을 보면 다 식민지 쟁탈전,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서 자본과 계급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여기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또 제국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체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갈등은 선지 산업국가와 제3세계 국가 간의 갈등인데, 이는 선지 산업국가의 자본과 계급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제3세계 국가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은 단순히 한국의 리더십의 역할이나 경제 정책의 결과라고 보다 중심국가, 주변국가로 이루어지는 세계 체계 속에서 주변국들이 세계 체계의 변동을 기회로 중심과 주변의 중간 단계인 반주변 수준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우리 한국이 발전하는 것이다고 보는 거죠. 한국의 경제 선장은 세계 자본주의 체계에서 선진국들이 생산시설을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주변국 국가로 옮기고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기회를 잡아서 부품이나 조립,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면서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배와 차치 계급의 구조가 있고 그 속에서 강대국은 주변국을 약소국을 착취하여 저발전 상태로 계속 악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종속 이론과 세계 체계 이론은 체제로는 구조주의적인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주의는 기존의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 실증주의적 국제관계 시각에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엔 반발로 등장하게 됩니다. 국제제도, 국제체제, 국제법 등 인간에 의해 구현된 구조이고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에 대한 것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정체의 실체와 다른 모두를 구성하는 개념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구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자는 물질적인 요인보다 관념적인 요인들, 즉 이념, 문화, 역사, 전통 이런 데 더 비중을 두고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자유주의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고 다양한 국내의 집단들과 제도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이들로 인해서 결정되는 국가의 속성이 국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 그래서 국가의 속성은 민주주의라는 요인으로 보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되면 어떤 독재자가 전쟁을 독재자의 어떤 그 개인의 결정으로 일어나지가 않고 국회라든가 또 국민이라든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합리성을 갖다 보면 결국엔 국제관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는 민주적 평화론으로 불릴 수 있는데, 칸트의 저서 영구평화론에서 그 자유주의적인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칸트는 영구평화에서 전쟁의 속성은 파괴다, 평화는 인류의 공동묘지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국제기구, 국가 간 연합은 강력한 국제기구의 신뢰와 진실성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그래서 신뢰와 진실성은 윤리적 기치에 의해서나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칸트의 이런 주장과 반대되는 의무론적 명령을 얘기했던, 즉 정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쟁론에서 클라우제비치는 전쟁 중에 도덕이나 윤리는 군사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전쟁을 지배하는 요소는 우연성과 불확실성이 비합리성이 늘 상존한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윤리 도덕은 후순이다. 먼저 이기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양지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와 초나라와의 전쟁 중에 송나라 양공의 인이 쓸데없는 정을 베풀어서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즉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서 전쟁 중에는 윤리나 도덕이 오히려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더 잘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나라가 초나라와 전쟁할 때 송나라의 모기 장군이 양공 자기 그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초나라가 이제 강을 건너니까 전열이 흩어지고 가장 취약하니까 공격을 하자고 건의를 하지만 양공은 군주의 예의를 지킨 나라가 어떻게 상대가 약한 상황에 취약한 상황에 처한 그런 나라를 공격 비겁한 짓을 하냐 그 공격할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강을 다 건너서 전열을 재정비할 때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또 건의하지만 또 거절합니다. 결국에는 송나라는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자유주의는 다수 국가들이 안보 문제에서 협력하는 다자 안보 협력이 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의도나 인식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자 안보 협력은 서로의 군사 능력과 군사 훈련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오해와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을 미리 없애고 군사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논의함으로 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패권국가의 힘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단 국제협력이 제도화되면 강대국 없이도 국가 간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